폭락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장철수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양력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엄청나신 분이시라 주택사업 외길 35년이시고요. 맞습니다. 네, 대한주택건설협회 이사, 예, 감사, 예, 부회장도 역임하셨고 경기도 회장. 그렇습니다. 네, 까지 역임을 하셨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말 많은 정책이 나왔습니다. 8.2부터 해서 9.13, 1216, 56, 511 뭐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나왔는데 현 정부에 대한 부동산 정책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히 민감한 사항인데요. 예.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2년 남아 있고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네. 현재까지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감히 평가한다면 저는 뭐 역사상 최강의 부동산 규제책을 현 정부가 썼지만 결과는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일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현 정부가 3년 동안 무려 18차례의 뭐 크고 작은 대책을 발표하고 시장을 압박했는데 예. 결과적으로 서울 집값은 지난 3년 동안 폭등을 했죠. 예. 가격 기준으로는 약 40%, 지수상으로는 한 25%에서 30% 사이로 상승을 했는데 이것은 역사상 세 번째 폭등 기록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2014년부터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그 2019년까지 6년 연속 상승했는데 예. 이것도 역사상 처음입니다. 정상적인 어떤 경기 변동이었다 그러면은 늦어도 2019년도에는 조정을 받았어야 되는데 조정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전문가들은 이런 결과는 결국은 현 정부의 과잉 규제의 어떤 역작용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뭐 이렇게들 평가하고 있어서요. 결과적으로는 현재까지는 뭐 어쨌든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 19년도부터 이제 폭락할 거야. 서울 집값 완전 거품이야.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상승세를 시작해가지고 4년, 5년이면은 뭐 하락하는 조정을 받는 그런 장세가 꾸준히 연출됐는데 예. 이번만큼은 이제 6년 연속 상승했고 그것도 이제 2019년도에 폭등을 했으니까요.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그래서 뭐 2018년부터 뭐 하락한다, 뭐 폭락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결국 12.16 대책이 나오고 또 이어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발생해서 네. 집값이 지금 이제 하향세를 꺾였습니다만은 어떻든 지난 3년의 결과는 역사상 최강의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했다,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까지 현 정부의 어떤 정책 이런 걸로 봤을 때 더 갈 수 있었다고 보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종식될 듯 하면서 종식되지 않고 지금 뭐 질질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예. 이 문제가 이제 돌출 변수로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더 이상 강경 대책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에 최대 위기다. 그렇죠. 예. 네, 그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이 코로나 사태가 부동산에 좀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외국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뭐 뚜렷한 평가가 나온 것들을 별로 못 봤고요. 한국 시장은 지금 우리가 뭐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작년 12.16 대책 이후에 특히 그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집값이 이제 그 상승세가 꺾였고 뭐 수도권으로 다 확산되는 그런 찰나에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강남을 비롯한 서울 집값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수도권으로 확산된 집값 상승세도 지금 꺾여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면 과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시장이 갈 것인가 이제 이것이 지금 궁금한 과제인 거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로 집값이 폭락한 건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두 번 있죠. IMF 때 하고 금융위기 때. 그런데 질병으로 인해서 뭐 집값이 폭락하거나 하락하거나 한 그 실제 사례가 없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 문제를
비교 검토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난 10년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는 이제 저금리하고 유동성 공급 확대 이런 시대였다. 뭐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 금융위기 이후에 미 연준 의장 버냉키가 이른바 뭐 무제한 양적 완화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뭐 진짜 달러를 살포했고요. 네. 그리고 2011년도 뭐 그리스 재정위기 뭐 거의 디폴트 상태까지 갔었는데 그 발생하고 유럽 중앙은행도 뭐 거의 뭐 마이너스 금리 1%대 금리 뭐 그렇게 하고 유동성 공급 확대 이런 이제 정책을 썼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래 막대한 돈을 살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 성장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그렇게 돈이 많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도 인플레이션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난 거죠. 결과적으로 돈이 산업 현장으로 들어가서 어떤 생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고 이렇게 흐른 것이 아니라 이게 자산 시장으로 흘러서 자산 가격은 폭등을 했죠. 주식이 폭등을 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고 이제 그래서 양극화가 확대되는 지난 10년의 결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럼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을 비롯해서 뭐 지금 세계 주요 국가들이 저금리는 물론이고 또다시 이제 그 유동성 공급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주목할 것이 과거 10년 동안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면서 구조조정도 병행해서 했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이번에는 세계 각국이 유동성 공급을 하는데 구조조정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뚜렷한 이유는 뭐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를 비춰보면은 우리나라가 IMF 때 겪은 일이지만 이제 IMF 구제금융을 시청하니까 IMF가 한국의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고금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뭐 뼈저리게 그 실감을 한 거지만 그때 은행 금리가 뭐 14%대까지 올라가는 이런 살인적인 금리를 겪으면서 한 1년 남짓 그렇게 가다 보니까 기업들이 도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파산하는 가게가 늘어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노숙자가 몇십만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2008년도 금융위기 발생 이후에 집값이 한 20% 이제 폭락했는데 약 700만의 노숙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 지금 세계 각국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면서도 구조조정을 안 하는 이유가 과거의 그러한 경험 때문이 아닌가. 잘못하면은 뭐 빈대 잡으려고 그러다가 뭐 초과 상칸 태우는 꼴이 되지 않을까. 뭐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는 뭐 회사채까지 중앙은행이 뭐 회사채까지 사주면서 자국을 공급하지만 조건은 고용을 유지해달라. 90%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돈을 빌려주겠다. 뭐 이렇게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거의 예를 본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도 과거 10년의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 아니냐. 과거 10년에도 돈을 막 저금리에다가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을 했는데 결과는 실물 경제 성장은 미미했고 물가는 인플레이션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했고 반면에 자산시장은 폭등을 해가지고 양극화가 확대됐다. 10년 동안에 세계 주요 도시의 집값이 대부분이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의 서울의 집값이 뭐 많이 올라서 뭐 폭등했다 그러지만은 세계 주요 도시하고 비교해 보면 한 중간 정도 50 몇 개국에서 뭐 29인가 뭐 통계를 보니까 그렇던데 그런 정도거든요. 실물 경제 성장은 이번에도 그렇게 뭐 V자 반등 이런 거는 상당히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 아니냐. 지금 경제적인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이게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은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것이 자산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 가격도 일정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그 3차 추경안을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또 돈이 더 나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최대 규모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잘 돌아가게끔 해서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게 되면 좋은데 만약에 이제
앞선 예시들처럼 또 그렇게 된다면 자산 가격은 또 쉽지 않겠네요, 진짜. 그렇죠. 이게 뭐 얘기가 계속 연속되는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과거 10년에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중앙은행이 미연준이나 뭐 이런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고 그리고 유동성 공급 확대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번의 특징은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물론이고요.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데 그 돈이 국민들 생계 유지, 생계 유지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생산 활동을 못 하니까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예. 특히 저소득층은 뭐 하루 벌어 하루 버는 사람들 일을 못 하니까 기본소득을 이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다가 돈을 풀고 있는데 뭐 돈 많은 미국은 뭐 엄청난 돈을 지금 그 현금을 더군다나 달러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쿠폰 주는데 각국 정부가 뭐 고륙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국민들이 지금 당장 생계가 어려운데 특히 저소득층은 그런 국민이 재정을 풀어가지고 뭐 지금 우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예. 정부가 바라는 거는 이제 소비 활동을 좀 하라 이런 의미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생계를 지원하는 거지만 그 돈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물건도 사고 뭐 어떤 그 서비스 활동도 좀 하고 뭐 이래서 그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자. 이런 목적인데 뭐 지금 당장은 뭐 그런 목적으로 쓰일 겁니다. 이게 그거에 그치는 게 아니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업한테 이제 돈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 연준도 그렇고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그렇고 회사채까지 사주잖아요. 이게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미 연준이 뭐 국채를 매입해 가지고 매입해 주는 거 이런 건 통상 있었던 일이지만 회사채까지 매입해 주 물론 뭐 미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뭐 직접 그 회사채를 사주는 건 아니죠. 그 돈을 은행에 줘서 은행이 이제 그 회사채를 사주는 그런 형태로다가 돈이 풀리는 거지만 어떻든 기업의 돈이 풀리는 거죠, 이게. 결과가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당장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풀린 돈이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난 뒤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관건일 것 같아요. 뭐 회수를 하든지 어떻게든 뭐. 중앙은행이 뭐 기업한테 돈 빌려준 거 그건 뭐 회수를 하겠죠. 신문인가 어디서 보니까 이게 미 연준은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다가 뭐 물론 은행을 통해서 사주는 거지만 회사채 사주고 뭐 이렇게 자금을 공급하잖아요. 그런데 고용을 유지해 준다 그러면은 기업이 그 돈을 못 갚아도 괜찮다.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행이 그 취급한 은행이 5%만 취급한 은행에 5%만 물리고 나머지 95%는 연준이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뭐 모럴 해저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거죠. 고용 유지가 우선이다. 과거처럼 뭐 이게 구조조정 이런 거 해가지고는 이게 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거니까 지금은 고용 유지가 첫 번째 목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그리고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그랬을 때 풀린 자금을 어떻게 이제 회수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회수하겠죠, 물론. 과거 10년처럼 이게 자산 시장으로다가 뭐 상당량은 몰라도 흘러 들어갈 게 분명하고 그게 실물 경제 성장은 뭐 지지부진한데 자산 가격은 뭐 폭등하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을까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